새 왕조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수도에 있는 새로운 왕과 수백 년 동안 그 땅을 지배해온 보이지 않는 왕들. 이 둘의 아주 치열했던 권력 다툼이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지었는지 지금부터 역사 기록을 통해서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진짜 권력은 과연 누가 쥐고 있을까요? 이건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이죠. 고려가 저물고 조선이 막을 올리던 바로 그 시기, 한반도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거대한 실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새로운 왕조, 조선이 있었습니다. 이 권력 투쟁의 한쪽에는요, 조선을 세운 건국 세력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아주 거대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향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향리, 글자 그대로 보면 그냥 지방 관리 정도로 들리잖아요. 근데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아니에요. 대대로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귀족, 사실상 그 땅의 영주였습니다. 그 힘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죠. 아니, 이 사람들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일단 이들은 고려 건국을 도왔던 호족의 후예들이었어요. 말하자면 뼈대 있는 가문이었던 거죠. 당연히 엄청난 땅과 부를 가졌고 이걸 바탕으로 지역 사람들을 직접 지배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힘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이었어요. 사료에 10여 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10여 개가 넘는 가문들과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문을 건드리면 10개가 넘는 가문이 동시에 들고 일어나는 거대한 카르텔이었던 거죠. 중앙정부가 왜 섣불리 손을 못 댔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당시 향리의 위상을 딱 세 글자로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본주지. 자, 이 한자 구조를 한번 뜯어볼까요? 본은 근본 본, 주는 주인주, 지는 뭐뭐의라는 뜻을 가진 조사입니다. 이걸 합치면 그 땅의 근본적인 주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신하를 주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앙정부마저도 이들을 사실상 그 지역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막 나라를 세운 조선 입장에서 이 땅의 주인들은 정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중앙으로 안 오고 향리들 주머니로 들어갔고요. 왕의 명령은 지방에 도착하기도 전에 왜곡됐거든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어요? 진정한 중앙집권 국가를 세우려면 이들을 반드시 길들여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때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선 인물이 등장합니다. 조선의 세 번째 왕, 철혈군주 태종이죠. 태종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이 작은 왕들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자기가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다는 걸요. 조선의 미래가 없다는 걸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주 대담하면서도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태종의 전략은 마치 잘 짜인 체스 게임 같았습니다. 첫 번째 수, 군현 통폐합. 향리들의 세력 기반이었던 작은 지역들을 합쳐버려서 그들의 영향력을 희석시켜버렸습니다. 두 번째 수, 중앙 관리 파견. 그리고 그 자리에 왕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보냈죠.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한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식 인장의 도입이었어요. 이 작은 도장 하나가 어떻게 그 거대한 권력을 무너뜨렸을까요? 공식 도장, 인신. 이게 왜 그렇게 결정적이었을까요? 그전까지 향리들은 그냥 자기 가문의 도장을 쓰면서 사실상 독립적으로 행정 업무를 처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왕이 내려준 이 도장이 없으면 어떤 공문서도 효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도장을 바꾼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세금을 걷고 관리를 임명하는 이 모든 행정 절차가 전부 중앙의 통제 아래로 들어온다는 뜻이니까요. 한마디로 이제 이 땅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 왕이다 라는 강력한 선언이었고 그들의 자율성을 빼앗아서 국가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는 가장 실질적인 무기였던 셈입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개혁에 땅의 주인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따랐을까요? 천만에요. 수백 년 동안 노려온 권력을 빼앗기게 됐는데 당연히 저항이 거셌겠죠. 하지만 그들은 대놓고 칼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훨씬 더 교묘한 방법으로 반격을 시작했죠. 당시 기록을 보면 이들의 반응을 정말 실감나게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순집회. 자, 한자를 하나씩 볼까요? 우는 구부릴 우, 순은 입술 순, 디는
뭐뭐의, 패는 패단 패, 입술을 구부리는 패단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그림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왕의 명령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예 하고 대답은 하지만 돌아서서는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비웃는 겁니다. 바로 이런 소극적이지만 아주 끈질긴 저항이 태종의 개혁에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태종의 큰 그림은 강력한 중앙 통제였지만 현장의 현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사료에서는 이 상황을 졸업지행, 즉 마지못해서 대충대충 시행했다고 꼬집고 있어요. 중앙에서 보낸 관리들마저 그 지역 향리들의 눈치를 보면서 개혁을 하는 둥 마는 둥 흉내만 냈던 거죠. 결국 기록에 따르면 임내의 아전들이 예전처럼 폐단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왕의 원대한 계획과 현장의 저항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큰 흐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태종이 시작했던 이 싸움은 단순히 제도를 좀 바꾸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대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그래프가 그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고려시대의 압도적이었던 지방 향리의 권력은 조선 초기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꺾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고스란히 중앙 왕실로 옮겨가죠. 마침내 전국의 모든 힘이 단 하나의 정점, 즉 왕에게로 집중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방에 있던 왕관 없는 왕들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오직 한양의 왕만이 유일한 권력자가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태종의 개혁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술을 비트는 그 끈질긴 저항을 이겨내고 국가의 권력 구조를 뿌리부터 바꾼 이 싸움 덕분에 조선은 안정적인 세금 시스템과 행정망을 갖추게 됐고 500년을 버틸 수 있는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그냥 행정개혁이 아니라 제2의 건국 작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력한 중앙 권력은 분명 통일되고 효율적인 국가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각 지역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자율성이나 정체성은 필연적으로 사라지게 되죠. 이건 비단 조선시대만의 딜레마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죠. 중앙과 지방의 완벽한 균형, 과연 그런 것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